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54회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초안픽 공유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 살롱의 현미경 분석 컨텐츠는 워낙에 방대한 자료와 데이터 그리고 인사이트를 소개를 해 드리기 때문에 타 컨텐츠보다도 분량이 조금 긴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스킵을 하시는 것보다 빠르게 재생 속도를 1.25배나 1.5배로 돌리셔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풋볼 살롱의 승무패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컨텐츠라는 것이 해당 회차가 끝나면 컨텐츠적인 가치가 없어지는 성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풋볼 살롱의 분석 컨텐츠는 이 해당 회차 승무패가 지나더라도 나중에 와서 한 번씩 보더라도 해당 팀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전술을 사용을 하고 주요 선수들은 누구인지 이러한 것이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 풋볼 살롱 채널의 최대 지향점이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그치는 컨텐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소비가 가능한 그러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구독자 몇몇 분들께서도 해당 회차가 지나도 여러 번 돌려보고 계시다는 피드백을 주셨기 때문에 분량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최대한 컴팩트하게 조금은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리미어리그 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관중 입장 현황이랄지 아니면 지난 회차에 대한 어떤 복귀랄지 이러한,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 안내사항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분량이 길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원래 풋볼살롱 채널의 승부풀 콘텐츠는 분량이 조금 긴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만 쏙쏙 골라가시는 것보다는 픽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에 불과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분석 내용과 여러 데이터를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는 개념으로 풋볼살롱의 컨텐츠를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최근에 이 팀이 몇 승 몇 패고 해당 팀을 상대로 상대 전적이 좋기 때문에 이 팀이 강팀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팀이 이길 것 같다라고 픽을 빠르게 구성하는 컨텐츠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컨텐츠적인 성향이 맞는 분들은 그쪽 컨텐츠를 조금은 소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풋볼 살롱의 컨텐츠가 조금은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생 속도를 조금은 빠르게 돌리셔서 소비를 해 보시고, 그래도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성향에 맞는 다른 훌륭한 유튜버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취향껏 픽을 가져가시거나 자료를 얻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부에 이어서 2부에는 8번부터 14번 경기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사우스햄튼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1승도 거두지 못했는데,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굉장히 돌풍을 일으킨 팀이죠. 3백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변칙적인 3백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었는데, 문제는 야구도 마찬가지죠. 야구도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도 한 시즌 잘했던 선수가 다음 시즌에는 폭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분석과 간파가 당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다음 시즌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스포츠에서 종목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적인 특징으로 드러나는데,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지난 시즌 승격을 한 이후에 굉장히 돌풍을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셰필드의 어떤 변칙적인 3백, 그러니까 수비수들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변칙적으로 가담하는 이 3백이 상당히 약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3백 같은 경우에는 이 3명의 수비진이 일렬로 서 있는데, 그 양쪽 그 3백의 양쪽 수비수인 스토퍼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을 할 경우에는, 가뜩이나 3백 같은 경우에는 윙백들이 측면 공격에 깊숙이 가담을 하는데, 이 가뜩이나 측면 뒷공간이 열리는 상황에서 수비수, 스토퍼들까지 공격에 가담할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이 너무나도 많이 노출이 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간파가 당했기 때문에 셰필드가 조금은 어려운 모습을 겪고 있고, 지난 시즌에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줬던 딘 핸더슨 골키퍼까지 친정팀 맨유로 돌아갔기 때문에 수비력까지 안 좋은 것이 셰필드 유나이티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초안픽으로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고,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중 입장이 가능합니다. 티어 2, 2단계 지역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홈구장인 세인트 메리지 스타디움에 관중 2,000명이 입장을 하기 때문에 홈에서 올 시즌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홈 관중의 어떤 열렬한 응원까지 등에 업는다면 지금 주포인 공격수 에이스 데니 잉스 선수까지 부상에서 복귀를 한 다음에 지난 브라이튼 원정에서 페널티킥으로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 데니 잉스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도 CEO 월콧과 채 아담스라는 젊은 소비수와 베테랑 월콧이 투톱을 구성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사우스햄튼인데, 여기에 데니 잉스까지 복귀를 한다면 사우스햄튼이 홈 관중의 어떤 열렬한 응원을 등에 업고 지금 마탱이가 간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충분히 홈에서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사우스햄튼의 강점으로는 이 세트피스 상황인데,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물론 베스테르고르 같이 장신 수비수들의 헤딩도 좋지만 이 중원에 포진한 주장인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라는 아주 프리킥 스페셜리스트가 있습니다. 오른발 프리킥이 걸렸다 하면 다 들어가는 이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맨유전에서도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넣었을 정도로 이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를 상대로 이 프리킥을 내줬을 경우에 사우스햄튼이 프리킥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데,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무려 5골이나 내주고 있어서 이 셰필드가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할 경우에 이 사우스햄튼의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라는 이 프리킥 스페셜리스트의 예리한 프리킥 한 방으로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우스햄튼의 특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압박이 상당히 좋은 팀인데, 문제는 이 사우스햄튼도 경기 초중반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후반에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조금은 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 맨유전에서 3대2로 역전패를 당했을 때 그러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보여지는데, 당시에 전반전을 2대0으로 리드를 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면서 맨유에게 3골을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전반 초중반부터 주도권을 쥐면서 승부를 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셰필드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우스햄튼의 조직적인 압박을 전반 초중반 그리고 후반 초중반에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가 관건이겠습니다. 다만 셰필드가 그나마 위안인 것은 최근에 승리는 없었지만 패배를 당하는 흐름 속에서도 아깝게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 골차 석패가 많았는데 직전 레스터 시티와의 홈 경기에서도 이 제이미 바디 선수에게 극장골을 먹으면서 아깝게 패배를 했는데, 그만큼 경기력이 조금은 올라오는 모습이고, 다만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18골로 많고 수비도 문제지만 지금 5골밖에 없는 공격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우스햄튼이 홈 구장에서 그 손흥민 선수에게 무려 4골이나 먹고 손흥민 선수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맞은 뒤에는 굉장히 수비력도 좋아진 팀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수비력을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빈공이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8번 경기는 사우스햄튼이 유리할 것 같고, 초안픽으로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에이바르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일단은 소시에다드의 단통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고, 이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거나 저 역시도 지금 이 폴더에 여유가 생긴다면 충분히 이 투포를 잡아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소시에다드가 5경기에서 무려 무승부가 5차례나 나왔습니다. 5연무를 기록했는데 이 새벽에 있었던 나폴리아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지금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흐름이 좋았다가 5연속 무승부를 거뒀는데, 최근에 유로파리그를 병행하면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축 공격수와 플레이메이커인 이 다비드 실바와 오야르사발 선수가 이 나폴리전에서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이바르전에 출전이 가능할지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이 오야르사발과 다비드 실바가 에이바르전에 나설 수 없다면
지금 에이바르가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에이바르가 원래는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인데 올 시즌 원정에서 이상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지금 승리가 한 차례도 없이 4무 3패를 거두고 있는데 원정에서만큼은 3승 1무 1패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이바르이기 때문에 지금 소시에다드가 유로파리그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을 하고 있고 최근에 5경기 5연속 무승부라는 어떤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 나폴리전에서 주축 공격수인 오야르사발과 다비드 실바가 부상으로 결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야르사발과 실바가 나오지 못한다면 원정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바르가 충분히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원정에서도 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바르가 지금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홈에서도 수비가 굉장히 좋은데 원정에서도 평균 한 골이 되지 않는 실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짠물 수비가 에이바르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시즌 라리가에서 9골을 실점을 했는데 최소 실점 공동 3위입니다. 지금 라리가 순위로는 11위인데 최소 실점 부분에서 공동 3위 상위권 팀들과 나란히 할 정도로 수비력이 굉장히 좋고 원정에서는 특히 3승이나 거뒀을 정도로 굉장히 끈끈한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한 골차, 두 골차 신승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끈끈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고 저쪽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이 소시에다드가 5연속 무승부 흐름 속에서 충분히 에이바르에게 이 덜미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최종픽에서 이 오야르사발과 다비드 실바 선수의 출전 여부가 결정이 돼서 만약에 이 두 선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홈에서만큼은 올 시즌 단 1패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라리가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체급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 오야르사발과 다비드 실바가 들어올 경우에는 충분히 에이바르를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만약에 출전을 한다면 그대로 최종 픽으로 단통 승리를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 두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폴더에 여유가 생긴다면 충분히 에이바르의 어떤 무승부랄지 혹은 승리까지도 조금은 노려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원정 데이터, 원정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바르가 짠물 수비 최소 실점 3위에 빛나는 이 짠물 수비까지 나온다면 충분히 무승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이 에이바르가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골을 많이 넣고 있는데 올 시즌 득점 자체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8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이 세트피스 상황이나 어떤 그러한 패턴 역습 한 방으로 한 골차 꾸역승으로 승리를 3승이나 원정에서 따낸 부분이 있는데 이 에이바르가 세트피스에서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단 한 골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4골이나 넣었을 정도로 이 소시에다드 역시 세트피스 수비와 공격에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 에이바르의 특유의 세트피스 한 방이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여질 때 이 경기는 투포를 잡았을 때는 조금은 에이바르의 짠물 수비를 소시에다드가 이 주축 두 명의 공격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뚫어내는데 애를 먹으면서 에이바르 역시 장점이 세트피스 강점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의외로 무승부로도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픽에서 무승부까지 한번 곁들여 보려는 것이 바로 이 9번 경기라는 것을 조금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10번 경기는 팰리스 대 토트넘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 역시 투폴 가능성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폴 가능성이라고 적어놓은 것이 최종픽에서 다 투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구매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그래 왔던 것처럼 32,000원 선에서 혹은 24,000원이나 32,000원 선에서 온라인 한도 내에서 최종픽을 공유 드릴 건데 이렇게 제가 투폴 가능성이라고 써놓은 것을 제가 최종픽에서 투폴을 안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투폴 가능성이라고 써놓은 경기들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취향껏 투폴을 잡아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트넘 쪽으로 투표율이 몰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경기인데 저는 의외로 이 팰리스전에서 토트넘이 고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크리스탈 팰리스와 토트넘의 성향을 봤을 때 두 팀 모두 수비 뒤에 역습이 강한 팀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맨시티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이 손흥민과 케인을 앞세운 그 역습 한 방으로 강팀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그 경기에서 점유율은 아예 포기를 하고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공격 한두 번으로 이 역습을 추구하는 토트넘이었는데 문제는 이 팰리스 역시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지금 똑같은 성향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보면은 토트넘이 의외로 이러한 팰리스가 보여주는 선수비 후역습팀을 만났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토트넘이 강팀이고 승점을 따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둘 다 엉덩이를 뒤로 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팰리스가 토트넘이 엉덩이를 뒤로 뺐을 경우에는 그래 그러면 나도 엉덩이를 뒤로 빼겠다라고 나온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승점 우승 경쟁을 펼치는 강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점을 따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토트넘이 점유율을 가져가게 될 텐데 문제는 이 토트넘이 점유율을 가져갔을 때 경기력이 좋지 못합니다. 오히려 최근에 강팀들을 잡아냈었던 무리뉴 감독의 실리 축구죠. 수비를 탄탄히 하고 역습 한두 번의 결정력 손흥민과 케인을 앞세운 그 역습 결정력 한 방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것을 즐기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점유율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들의 장점인 그러한 카운터 어택이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이고 이 팰리스가 그러면 구조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게 될 텐데 이 팰리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승무패 40 몇 회차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즈 유나이티드가 맞붙었을 때 이 리즈 유나이티드 쪽이 조금은 많이 쏠렸었는데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를 말씀을 드려서 적중이 됐었는데 이 팰리스도 이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팀들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것이 이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과는 역습의 어떤 결이 조금 다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 손흥민과 케인 선수가 특히 손흥민 선수가 전방을 주시하고 있죠. 항상 상대팀 진영을 바라보면서 빠르게 수비 뒷공간으로 엄청난 스프린트를 통해서 뒷공간을 침투하는 유형이라면 이 팰리스는 똑같은 역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 팰리스의 최전방에는 이 윌프리드 자와와 안드레 아예우 그리고 안드로스 타운젠드라는 선수들이 포진을 하는데 그 세 선수 모두 개인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공격수들은 이 전방을 주시한 상태에서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파고 들어가는 역습이라면 이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롱볼을 때려서 이 자하, 아예우, 타운젠드에게 공을 연결한 뒤에 특히 윌프리드 자하 같은 경우에는 이 자하 선수가 원터치로 패스를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터치를 가져가면서 개인기로 한 명을 벗겨내는데 이 세 명의 공격수가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기보다는 등을 지고 있습니다. 항상 상대 수비수들의 어떤 등을 진 상태에서 공을 받는 다음에 자신들의 개인기로 한 명, 두 명을 벗겨내고 그 공간을 바탕으로 패스를 넣어주거나 자신이 직접 개인기로 마무리하는 역습이기 때문에 이 토트넘과는 역습의 결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팰리스의 역습은 한마디로 등지고 딱을 잘하는 역습이기 때문에 이 토트넘이 이 점유율을 쥔 상태에서 굉장히 강점이 발휘되지 않는 팀인데 오히려 그러한 흐름 속에서 팰리스 특유의 조금은 지저분하다고 볼 수 있는 그 등진 상태에서의 개인기를 바탕으로 한 어떤 그러한 역습에 의해서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역시 폴더에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투포를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양상 속에서 만약에 팰리스가 선수비 후 역습만 취할 수 있다면 토트넘이 의외로 지공 상황에서 팰리스의 골문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금은 고전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토트넘이 지금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손흥민 등 케인 선수를 후반에 투입을 하긴 했습니다. 경기 감각을 살리는 차원에서 투입을 한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골은 넣지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대0 승리를 거뒀고, 부분적인 로테이션 속에서 유로파리그 조 1위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패배가 없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고, 더욱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충분히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도 원정에서 승리를 노릴 만한 어떤 맞춤 전술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토트넘이 자랑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선수비 후 역습 형태, 점유율을 버리면서 역습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도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성향상 나오기가 조금은 힘들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토트넘이 자랑하는 이 뒷공간 침투, 손흥민 선수가 특히 지공 상황에서도 강점이 있지만 뒷공간이 많았을 때 그러한 팀들을 상대로 위력을 발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의외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등지고 딱 한 방향의 역습을 추구한다면 충분히 고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는 팰리스의 단통패에 토트넘의 단통 사이드를 보겠지만,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투포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11번 경기는 베티스 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처음에는 베티스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배적으로. 그러나 비아레알 사이드로 틀었는데, 이 비아레알 쪽으로 틀은 것이, 이 비아레알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소시에다드와 최근 흐름이 조금 비슷합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5연속 무승부를 거뒀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4무를 거뒀는데, 유로파리그와 병행을 하면서 이 비아레알 역시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아레알의 어떤 꿀맛 같은 소식은 뭐냐면, 이 주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펼쳐져야 했던 유로파리그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세이브를 했습니다.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 원정을 떠나면서 0대0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열세가 예상이 되는데, 이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로파리그를 병행하면서 조금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유로파리그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이 베티스전을 앞두고 충분히 체력적으로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베티스가 굉장히 빠꾸 없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상황에서 5승 7패라는 어떤 빠꾸 없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호전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 득점을 노리는데, 문제는 득점도 꽤 준수하게 하고 있지만 실점이 23골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전 오사수나 원정에서는 이 오사수나가 이 역습이 좋은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유의 공격 축구를 구사를 하면서 베티스가 승리를 거뒀지만, 이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역습 한 방이 굉장히 날카로운 팀입니다. 이 비아레알이 지금 아스날을 맡았었던 그 우나이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홈과 원정을 나눠봤을 때 원정에서 조금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약간은 홈보다는 승리수가 부족한데, 어쨌든 원정에서 이렇게 지지 않는 경기 수비 밸런스를 깨지 않으면서 역습 한두 방을 조금은 노릴 수가 있는데, 이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오사수나와 다르게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역습에 능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베티스가 제 아무리 홈에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비아레알이 지금 유로파리그를 만약에 치르고 왔다면 충분히 베티스 사이드를 볼만 하겠지만, 이 비아레알이 최근에 유로파리그 이후에 조금 고전하는 흐름 속에서 이번 주 유로파리그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체력을 너무나도 많이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이 베티스가 공격 일변도로 나설 경우에 충분히 비아레알이 예리한 역습 한 방에 의외로 대량 실점까지도 할 수 있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베티스가 실점이 굉장히 많은 팀인데, 베티스의 가장 취약 시간대가 전반 막판과 후반 초반에 6골을 실점하고 후반 막판에 5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아레알이 해당 베티스의 취약 시간대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티스가 실점이 굉장히 많은 팀인데, 가장 자신들이 약한 취약 시간대에 비아레알이 한 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베티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신들 특유의 공격 축구를 조금은 구사하는데 조금은 이점이 있는 데이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베티스 쪽에는 직전 이 오사수나 원정에서 1골 4도움을 올리고 있는 카날레스라는 그 플레이메이커가 나서지 못했는데,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이 비아레알, 체급이 높은 비아레알을 상대로 이 카날레스 선수가 이번에도 비아레알전에 나설 수 없다면 이 베티스가 비아레알의 수비벽을 깨는 데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아무리 비아레알이 베티스의 취약 시간대에 득점이 없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역습 한 방이 있는 팀이고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어떤 모레노 선수랄지 알카세르 선수같이 이런 결정력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베티스가 홈에서 신났다고 공격만 하다가는 이 비아레알이 날카로운 창, 그리고 더군다나 비아레알이 유로파리그 경기가 취소되면서 체력을 세이브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비아레알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금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이미 비아레알이 2승이나 거뒀고 홈에서는 무려 5대1 승리나 거뒀을 정도로 약간 베티스의 어떤 천적다운 상성상으로 약간 천적다운 그런 면모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비아레알이 그래도 원정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특유의 조직력을 앞세워서 베티스의 어떤 취약 부분을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번 경기는 초안픽으로 이 베티스의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경기는 엘체 대 그라나다의 경기인데 저는 초안픽으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갔지만 최종 픽에서 조금은 이 엘체의 단통 승리 쪽으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라나다가 최근에 마탱이가 갔다고 제가 지지난 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지난 회차에서 우에스카랑 맞붙었었는데 홈에서 그래도 그라나다가 강점을 보이는 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투포를 잡으면서 우에스카이의 첫 승을 노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라나다가 그래도 후반 막판에 골을 몰아 넣으면서 가까스로 3대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이었죠. 한 달 전, 두 달 전쯤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있은 이후에 귀신같이 지금 컨디션, 경기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집단 감염 네, 더불어서 그라나다 역시 유로파리그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유로파리그를 병행하면서 굉장히 마탱이가 같습니다. 체력적으로 지금 스쿼드의 어떤 선수층이 그라나다가 그렇게 두꺼운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로파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소시에다드와 비아레알급만 되더라도 지금 유로파리그 병행 속에서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라나다는 그것보다도 더 체급이 떨어지고 선수층이 더 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후에 유로파 리그까지 병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이상해진 것이 그라나다인데, 문제는 지금 직전 유로파리그 원정에서도 후반 60분 이후에 몇몇 주전급 선수를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아인트호벤에게 유로파리그 조 1위를 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반에 몇몇 주전급을 투입을 하면서 승리를 거뒀다면 조 1위를 사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아인트호벤의 조 1위까지 내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4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이 그라나다가 엘체가 지금 올 시즌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엘체를 상대로 원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이 그라나다가 엘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라나다가 리그 원정에서는 평균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고 실점은 무려 2.4골, 평균 2.4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엘체가 득점력이 좋은 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엘체 역시 지금 짠물 수비, 실점이 10골밖에 없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그라나다가 가뜩이나 원정에서 화력이 약하고 최근에 유로파리그와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후에 그러한 여파를 보여주는 이 그라나다가 무에스카한테도 3골이나 먹었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뜩이나 안 좋은 원정에서 이 지금 엘체가 그래도 쉽게 지지 않는 모습 4연 무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라나다가 무승부 정도는 캘 수 있지만 이 엘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엘체의 취약 시간대가 후반 51분, 그러니까 60분까지, 후반 51분부터 60분까지 많은 골을 실점을
실점을 하고 있고 후반 71분부터 80분까지도 두 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 엘체의 취약 시간대라고 볼 수 있는 후반 중후반에 그라나다가 한 골씩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체가 이 그라나다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엘체가 지금 항상 제가 엘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엘체의 핵심 선수들은 좌우 측면에 있는 이 피델과 호산이라는 두 양쪽 윙어 측면 수비수이면서 윙어까지도 볼 수 있는 이 양쪽 측면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피델과 호산 선수가 최근에 부상 복귀 이후에 두 선수 모두 나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엘체의 공격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지난 경기였죠. 루카 보예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는데 몇 경기 정지인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루카 보예 선수까지 만약에 들어올 수가 있다면 이 그라나다를 상대로도 충분히 한 골차, 두 골차, 신승까지도 조금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무승부를 베이스로 최종픽에서는 과감하게 단통승 쪽으로 엘체 쪽으로 한번 꺾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라나다의 어떤 부상 및 결장자가 취업이 되는 대로 저는 최종픽에서 이 엘체 사이드를 조금 보고 싶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도 최종픽에서 이 그라나다 쪽의 어떤 부상 및 결장자를 조금은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번 경기는 아스날 대 번리의 경기인데 저는 원래는 처음에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를 갈까 하다가 이 단통 승리로 틀은 이유는 어쨌든 지금 아스날이 런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 홈 관중 2,000명이 입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전통적으로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 시즌에는 홈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2,000명의 북런던 팬들이 들어온다면 아스날이 굉장히 그래도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아스날이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이 중앙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중앙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는 아스날에는 그 메스투 웨질이라는 걸출한 플레이메이커가 있었죠. 그런데 이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외질 선수를 되게 팽을 시켰습니다. 아예 지금 스쿼드 자체에 등록조차 시키지 않았는데 이 외질 선수의 부재는 이 중앙에서 예리한 스루 패스랄지 그러한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이 아스날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스날의 공격 패턴을 보시면 측면으로 가서 크로스만 올려대는데 중요한 것은 이 크로스가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최전방에서 이 뚝배기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공격수가 없습니다. 라카제트 같은 경우에는 신장 자체가 크지 않는 편이고 이 오바메양 선수 역시 헤딩 능력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헤딩으로 많은 골을 넣는다기보다는 움직임을 통해서 발로 골을 많이 넣는 선수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만 올려대다가 상대팀의 중앙 수비수, 키 큰 장신 수비수가 있는 팀들을 상대로는 크로스만 올려대다가 골도 넣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승부나 패배를 거두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중앙에서의 플레이메이커 부재로 인해서 중앙 공격이 실종된 아스날이기 때문에 이 상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측면 공격에 의한 크로스만 막아낸다면 이 아스날은 그렇게까지 무서운 팀이 아닙니다. 더욱이 지금 번리라는 팀의 특징이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떡대가 있는 선수들이 많고 거친 축구를 하죠. 더군다나 제공권이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 번리가 기본적으로 홈 구장인 터프모어에서 굉장히 터프한 경기를 펼치는 팀인데 리그 원정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전통적으로 보여주는 팀이긴 하지만 번리는 기본적으로 수비를 탄탄히 하는 팀이고 뻥축구를 통해서 한 골, 두 골, 세컨볼 싸움을 하는 팀인데 이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 더군다나 아스날의 홈구장에 관중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또다시 아스날이 최근에 보여줬던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만 올려대다가는 가뜩이나 제공권이 좋은 번리에다가 이 번리의 골키퍼인 닉 포프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픽포드 선수를 위협할 정도로 선방력이 대단한 선수인데 그러한 닉 포프가 버티고 있는 골문에 제공권이 좋은 수비수들이 버티고 있는 이 번리를 상대로 단순히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만 올려대다가는
골을 또다시 못 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유로파리그 단독 원정을 치렀죠, 새벽에. 그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백업 자원들이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주전급 자원들의 체력이 조금은 많이 세이브됐다는 점은 아스날이 그래도 조금은 웃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이 조금은 이 좌우 측면 크로스 공격 일변도를 조금은 버리고 중앙 공격을 조금 해결을 할 수가 있다면, 충분히 아스날이 이 홈구장에 오랜만에 들어오는 아스날의 어떤 열렬한 거너스들의 이 응원 지원을 받으면서 충분히 한 골차 두 골차의 신승까지는 조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취향껏 투폴까지 잡아올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에버튼과의 홈 경기를 치렀는데,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버튼이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이 번리의 최전방 공격수인 크리스 우드, 이 선수가 굉장히 공격 상황에서,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이 좋은 선수인데, 그 크리스 우드와 애슐리 반스 같은 선수들의 제공권에 굉장히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이했던 것이 번리가 오히려 에버튼을 상대로 홈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후반전에 굉장히 빡빡한 전방 압박을 펼치면서 에버튼이 굉장히 당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번리가 아스날을 조금 상대로 이 경기는 굉장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느껴서 후반전에 오히려 전방 압박을 펼친다면, 저는 오히려 아스날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아스날의 이 아르테타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 아래에 있으면서 굉장히 후방 빌드업에 공을 들인 이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아스날과 에버튼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그러한 후방 빌드업은 제가 봤을 땐 에버튼보다는 아스날이 훨씬 더 체계가 갖추어진 팀이기 때문에, 이 번리가 최근에 그래도 경기력을 회복하는 흐름 속에서 만약에 아스날을 조금은 개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에버튼과의 후반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번리가 아스날을 전방 압박을 시도를 한다면, 오히려 이 아스날이 후방 빌드업을 풀어내는 능력은 에버튼보다도 훨씬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열리면서 아스날이 모처럼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조금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스날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특유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줘서 번리를 방심을 시키고, 이 번리가 아스날 얘네 해볼만 한데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해서 번리가 에버튼전처럼 후반전에 보여줬던 그러한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오히려 유도를 한다면, 충분히 아스날이 후방 빌드업 능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번리의 어떤 조직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번리가 원래 압박을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압박을 풀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러한 압박을 펼칠 때 뒷공간을 노린다면 충분히 아스날이 홈발을 받으면서 홈팬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승리까지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안픽으로 단통 승리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온 승부패 54회차 마지막 경기 14번 레스터 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 승패 투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은 자부심이 있는 것이, 이 브라이튼이 들어왔을 때 브라이튼의 역배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브라이튼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의 정배 쪽으로 몰렸었는데, 당시에 제가 브라이튼의 무승부가 아니라 승리 쪽을 바라본 적도 있었고, 리버풀과 브라이튼의 경기에서도 이 브라이튼의 무승부를 제가 후방 빌드업부터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브라이튼과 리버풀의 경기를 무승부를 적중을 시켰었던 그러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브라이튼의 좋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브라이튼이 그러한 측면에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인 동시에, 제가 작년에 이 프로토를 한창 살 때가 있었습니다. 프로토를 한창 살 때 제가 15,000원을 베팅을 해서,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6경기, 7경기로 구성한 프로토에서 이 브라이튼과 아스날의 경기였습니다. 이 브라이튼과 아스날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나면 제가 15,000원을 걸어서 1,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다른 경기는 모두 적중이 됐고,
심지어 후반 추가 시간이 5분이 주어졌었는데 그때까지 0대 0, 0대 0 혹은 1대 1 정확한 스코어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아스날과 브라이튼의 경기가 무승부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 브라이튼의 닐 무파이 선수죠. 그 선수가 이미 추가 시간이 오바된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슈팅을 때렸는데 그것이 결승골이 돼버리면서 이 브라이튼이 승리를 거두면서 제 1100만 원이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은 굉장히 애증의 관계인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도 이 브라이튼의 선전을 조금은 보고 싶습니다. 이 레스터 시티가 올 시즌 무승부가 없는 흐름인데 홈 경기에서 이상하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중 입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티어 3단계로 코로나가 심한 3단계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 홈 구장에 레스터 팬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레스터가 특유의 지금 홈에서 고전하는 흐름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브라이튼이 기세를 탈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지난 시즌부터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이상하게 원정만 가면은 강팀들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2승 올 시즌 2승 1무까지 거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홈에서 조금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레스터를 상대로 원정에 강점이 있는 브라이튼이 충분히 일단은 구조적으로 선전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득점 패턴을 보시면 이 페널티킥으로 7골을 넣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이미 바디 선수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페널티킥을 굉장히 많이 얻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브라이튼이 페널티킥을 굉장히 많이 내주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스터 시티가 페널티킥으로 7골을 넣은 팀인데 브라이튼이 페널티킥 실점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또다시 페널티킥을 내준다면은 브라이튼이 경기는 잘해놓고 승리는 내주는 그러한 브라이튼 특유의 실속 없는 경기까지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스터의 득점 패턴을 보시면 올 시즌 21골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후반에 굉장히 많은 골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후반 중후반에 10골을 넣고 있는데 문제는 레스터 시티가 지금 실점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을 상대로도 충분히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터 후반에 전반전부터 후반 10분까지 7골을 넣고 있는데 이 레스터의 취약 시간대라고 꼽힐 수 있는 해당 시간대에서 이 브라이튼이 굉장히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이 레스터를 상대로 충분히 골문을 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득점도 15골로 준수한 편입니다만 레스터 시티와 마찬가지로 수비력이 조금은 안 좋습니다.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점유율을 쥐는 것을 좋아하는 팀이고 강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엉덩이를 뒤로 빼는 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톤 빌라와 브라이튼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난타전 구조 속에서 수비 뒷공간을 브라이튼도 굉장히 많이 노출을 하는데 특히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3백을 가동을 하면서 좌우 윙백인 솔리 마치와 타릭 램프티 선수 측면 수비수들이 마치 측면 공격수처럼 깊게 전진을 하기 때문에 이 측면 뒷공간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이 측면 공격이 굉장히 강한 동시에 측면 수비가 약하다는 점은 이 레스터 시티가 역습 장인이 있죠. 제이미 바디 그리고 애슐리 반스 같은 역습 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출을 한다면 레스터가 자랑하는 역습 한 방에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레스터가 그래도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 많고 2선에서 틸레망스, 제임스 메디슨 같이 그리고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자원이 있고 동시에 최전방에는 뒷공간 장인인 이 바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이 분명히 레스터를 상대로도 자신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면서 레스터의 날카로운 역습에 실점을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레스터의 단통 사이드를 보시는 것을 조금은 추천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브라이튼이 그래도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점과 레스터 시티가 올 시즌 홈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레스터 지역은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관중이 입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은 레스터가 홈에서 조금은 안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있었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주축 선수들, 제이미 바디 선수를 포함해서 주축 선수들이 체력을 세이브했기 때문에 레스터가 충분히 쌩쌩한 상황에서 브라이튼을 상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승리까지도 노려볼 것 같고, 다만 저는 무승부보다는 그래도 브라이튼의 어떤 고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충분히 승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승패 투포를 가도록 하겠고, 제가 이 1번부터 14번에 오면서 투볼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던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위쪽에서 에이바르랄지 이러한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랄지 이러한 경기에 폴더를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레스터의 단통 쪽으로 꺾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투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경기는 이 취향껏 투포를 저랑 똑같이 가져가시지 마시고 취향껏 투포를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이변 픽을 조금은 잡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4회차 현미경 분석 및 초안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토요일 오후 일찍, 최대한 오후 일찍 이 최종픽 독식 분석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승무패 54회차 최종픽 독식 분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